안녕하세요. 달달 패밀리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상담사 달팽이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트라우마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는 달달 트라우마 회복실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ADHD 아이들에 대한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 혹은 받지 않았지만 ADHD 트레이트를 가진 아이들을 트라우마 상담실에서 만나곤 합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은 우선 트라우마 사건들이 있는 아이들을 만나긴 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도 있고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아이들도 있고 우울과 불안, 강박, 공황발작 이런 진단을 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서 프로세싱 해주고 해석해주고 소화를 시키고 그것들로 인해서 더 악화되지 않는 증상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트라우마 치료를 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가진 진단의 증상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아이들의 증상, 아이들의 진단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고 언제나 제가 만나는 아이의 그 증상의 부분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논문 몇 편을 보는 것보다는 책을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방향으로 레퍼런스를 이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ADHD 진단받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 저 같은 사람은 직업인으로서 아이를 집중적으로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아이를 잠깐 만나는 선생님들 혹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항상 만나시는 주변의 모든 어른들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른의 면모를 보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주변의 어른으로서 존재해 주는 분들은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을 하곤 합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지식과 정보와 이런 기술이 필요할 때에는 직업인들을 한 번씩 만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일주일에 한 시간 직업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그게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환자인 가족을 돌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진료를 받으러 가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다 가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암 환자 가족을 돌보느냐에 따라서 암 환자의 회복이 결정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건강에 대한 것이든 정신의 건강에 대한 것이든 결국 건강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부과되기도 하고 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지만 결국 건강의 방향에 있어서는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당사자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상담사를 만나는 것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요. 당연히 많은 부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는다 생각하면 수술로 인해서 가장 큰 고비라든지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을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회복이라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좀 문제가 되죠. 자, 똑같은 방향입니다. 우리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를 만나고 의견을 듣고 그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서 많은 조치들을 취하는데 정신적인 그리고 그 정서적인 부분의 문제도 똑같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ADHD에 관해서 현재까지 연구의 결과들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ADHD 치료사들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ADHD 치료사들이 어떻게 ADHD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눠드릴 거지만 그거 이외에 그 전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힘든 부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저는 좀 포인트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DHD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기도 하겠지만 그 정리되는 내용에만 국한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ADHD라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만 우리의 전 생애를, 삶의 목표를 집중되는 부분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ADHD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가장 큰 그림인 바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즐겁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성취를 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목적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ADHD를 다루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 삶을 잘 느끼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트라우마 심리치료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그 방향을 알려드리는 게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하는 방향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ADHD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ADHD, 주의력이 결핍되어서 생기는 어려움들, 그리고 행동이 과잉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녀를 키우는 그 양육자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또 이 부모라는 역할, 어른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나눌 것이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또 느낄 수 있는 삶의 보람과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걱정이 가중되고 불안이 쌓여갑니다. 이럴 때 도움을 청하는 것, 정보를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핵심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치료와 회복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ADHD 관리를 위해서 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고, 각각 아이들마다 ADHD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이의 고유한 성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발현되는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개별적으로 다르기도 해요.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듯이 ADHD의 모습도 스펙트럼처럼 여러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게 남자들의 ADHD와 여자들의 ADHD죠. 흔히 우리가 조용한 ADHD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자아이들, 여자 학생들에게서 많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ADHD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고요. 이 ADHD는 사실 당뇨병, 혈압 관리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라고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질병으로 보고 질환으로 보고 이렇게 보시면 걱정과 불안이 높아져서 너무 힘듭니다. 그냥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사실 이 부분이 더 불안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것은 관리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아셔야 되고 아이에게도 그 방향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나면 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면 상황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새로운 방식을 많이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연습의 과정이니까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든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 한 30년 이상의 연구 결과가 쌓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ADHD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나아진 결과로 계속 연구 자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연구 결과대로 우리 아이에게도 새로운 삶의 문화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새로운 문화, 생활의 양식으로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사실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데까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하는 내용들은 아이들이 전부 다 새로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트라우마 심리치료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데 ADHD를 아주 중요하게는 받아들이되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심리치료사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ADHD 아이들을 만날 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른들이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변화가 가능한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불가능한지 이걸 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DHD 아동들은 작업 기능이라고 하는 이 두뇌의 기능이 발달이 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실행 기능이라고 기능 뇌의 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모든 연구의 결과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연의 상태를 이해하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있어서 수준을 조정할 수 있고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접근해야 되는가 그 방식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HD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찾고 있는 부모들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ADD와 ADHD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ADD라는 용어가 있고 중간에 H는 과잉 행동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과잉 행동이 빠진 게 바로 ADD입니다. 주의력이 결핍되는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면 ADD. ADD와 ADHD 혼용되긴 한데 현재 공식적인 용어는 ADHD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과잉 행동이 있냐 없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ADD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ADHD는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ADHD를 진단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력이 결핍되는 형, 그리고 과잉 행동을 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형,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혼합되는 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실 때때로 산만하고요. 어린아이들은 특히나 더 산만합니다. 그래서 ADHD에서 보이는 모습이 사실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 인간의 발달에서 보이는 모습과 동일해요. 하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은 트라우마 심리치료실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들이 사실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의 빈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진단을 받는 겁니다. 어려움들에 대한 빈도가 너무 잦아져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장애 저런 진단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치료법에 집중하는 거죠. 또한 강도입니다. 심각성이 높을 때 우리는 그 병명으로 진단을 내리곤 합니다. 이것이 잘 분리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ADHD에서 보이는 모습이 모든 인간들도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는 수준으로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또 전혀 반대의 내용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보이는 모습이잖아 생각해서 ADHD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방향으로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입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어려움에 대해서 빈도가 어떤지, 강도가 어떤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ADHD 증상, 발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과 생활하는 부모님들이 인내심이 높거나 혹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각의 예민성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참아내시고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라고 생각하셔서 아이를 진단을 받거나 평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에게 걱정이나 불안을 전가시키지 않아서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지만 문제는 아이가 느끼는 불편함을 차단하지 못하는 위험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전문가, 직업인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기는 해야 돼요. 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단과 평가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고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그 방식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2명, 3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만나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정신질환뿐만이 아니고요. 신체 질환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중대한 수술을 해야 될 때 병원 한 곳을 찾아가지보다는 이런 견해, 저런 견해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2-3군데, 2명, 3명의 전문가의 의견들을 좀 취합해 보시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ADHD 진단 기준은 이 증상이 생활에 불편함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데요. 이것은 ADHD만의 진단 기준은 아닙니다. 모든 정신건강과 관련된 진단의 기준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불편한가, 불편하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라면 치료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조금 변화 그리고 도움을 받아보고 또 그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ADHD 진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질환과의 중복 질환일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ADHD를 먼저 확인하는 걸 해봐야 됩니다. 자, 저는 ADHD를 전문적으로만 치료하는 치료사는 아닙니다. 다른 분야의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집중해서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ADHD 경우가 다른 질환하고 중복이 될 때는 반드시 ADHD를 먼저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ADHD 전문가, 연구의 권위자들이 이야기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트라우마 치료사로서 현장에서 볼 때에도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린 여자아이들의 경우는요. 조용한 ADHD를 보이기 때문에 ADHD 증상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우울증에 대한 진단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ADHD에서 시작된 우울증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ADHD, 두뇌의 원활한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이 ADHD를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우울증 진단으로 가게 되면 우울증에 맞는 약물만 쓰면서 ADHD를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울증을 진단하는 거랑 ADHD 진단을 치료를 해주는 방향이 중복이 되면 너무 좋죠. 한 번에 2가지 질환을 다 고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불안이 되었건 우울이 되었건 모든 다른 질환이 되었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ADHD에 따라서 따라 나오는 진단, 다른 질환들이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합병증 같은 그런 질환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두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생겨나는 심리적인 부작용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DHD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검사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심리치료실에서도요. 사실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폐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증상과 ADHD로 보이는 증상과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의 증상 3가지가 사실은 80%가 일치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먼저인지 볼 필요도 있고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뿌리, 굉장히 깊이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우선순위를 잡는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들은 무엇이 먼저 들어와서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DHD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하고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하고 트라우마 심리 치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먼저 치료를 해볼 것인가. 그래서 그 나머지 2차적, 3차적으로 따라온 질환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ADHD는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해야 돼요. 어떤 한 장소나 한 사건이나 어떤 한 사람과의 장소 뭐 거기에서만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 예를 들어 수면의 장애나 불안, 우울 이런 것들과 중복되는 것들은 아니어야 해요. 그래서 다른 원인 때문에 다른 원인이 아닌 순수한 ADHD를 판명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ADHD 진단 연구가 가장 많고 그래서 진단이 많이 내려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약물 처방도 가장 많은 곳은 미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ADHD 연구도 많고 치료자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한 연구에서는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 중에
진짜 순수한 ADHD였던 경우는 %에 불과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ADHD하고 트라우마 증상하고로 구별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열심히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전달하고 계신 ADHD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테드 토크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으시죠. 그래서 정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폐 스펙트럼과 ADHD와 트라우마 증상하고는 80%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여기에서도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임상으로 봤을 때도요.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 진단을 받은 아이들도 있고 그 증상이 있지만 진단을 안 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경우를 제가 다 통합해서 봤을 때 정말 ADHD 경우와 자폐 스펙트럼과 트라우마 증상이 겹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핵심일까를 봐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 하나만 진단을 받기에는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진단을 받을 때 평가 기준을 잘 보는 직업인들을 잘 만날 필요가 있죠. ADHD에 대한 이제 오해가 많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ADHD 진단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단에 대한 기준과 진단의 과정에 대해서 연구가 발전을 이루어 오기도 했습니다. 자, ADHD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를 좀 푸는 것이 필요해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ADHD가 나쁜 부모 역할로 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트라우마 치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ADHD는 순수하게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뇌의 어떤 한 기능, 작업 기능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얘를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호르몬들이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여기 활성화를 계속 막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인데 ADHD가 나쁜 부모 역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가 된 부모의 나쁜 역할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ADHD랑 중복되는 80% 중복되는 증상이 발현될 수는 있어요. 이것을 아주 잘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ADHD가 나쁜 부모 역할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지만 그 반대는 사실 맞습니다. ADHD 자녀가 부모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되게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만큼 ADHD의 증상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일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ADHD 아이들이 자신의 ADHD 때문에 사회성에 어려움이 생겨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트라우마가 될 만한 경험들을 가지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ADHD는 나쁜 부모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ADHD가 부모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슬프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 ADHD도 마찬가지고 자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음식으로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ADHD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음식들을 연구 결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보편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들은 사실 별로 좋은 행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크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기는 한데 그것을 정확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 설탕이나 첨가물 이런 것들이 ADHD를 유발했나라고 봤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그렇다라고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 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밝혀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직접적으로 원인과 결과로서 규정할 수 있을 만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단이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ADHD 증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 이 오해를 좀 풀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ADHD가 있는 아이들은 감독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면 ADHD가 보이는 증상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이 증상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감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서 ADHD 코치를 모집하는 리크루팅이 있었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고 ADHD 코치를 찾는데 그 기준의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보통 인간적으로 혹은 심리치료사들이 가져야 하는 공감적인 치료적 자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코칭의 목표에 맞추어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이 목표를 설정해 주는 데에 강력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리크루팅에서 원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ADHD가 어떤 방향으로 치료가 되는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ADHD를 진단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를 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어른들이 보거나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정말 답답하고 준비를 빨리 하지도 않고 느기적느기적하고 게으름인 것 같기도 하고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뇌의 작업 기능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ADHD는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이 있으면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그리고 내가 매너 있는 행동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답을 해봐. 그러면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 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발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게 ADHD에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주 잘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ADHD 코치로서 직업을 유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ADHD 코치분들은 왜 그렇게 연봉이 높은가? 그 그룹에서의 ADHD 클라이언트들은 전부 다 사회 속에서 굉장히 자신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ADHD를 진단받은 아이들이나 사람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직업군에 속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하나의 기능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과정이 일반 사람들의 두뇌의 과정과 다를 뿐 그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잘 결핍된 부분을 채우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 본인이 타고난 자신의 좋은 기능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DHD는 어떤 뇌의 한 분야가 기능을 잘 안 해서 문제인 거지 뇌 전체가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지적인 수준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의 방식 혹은 뇌를 운용하는 방식에서 조금 남들과 다른 새로운 그들만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ADHD는 사실 감독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감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건 직업인을 고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직업인들은 클라이언트에게 화를 내거나 답답해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직업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이드해주고 코칭을 같이 들어가는 것이 본인의 직업이죠. 직업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다만 직업인들과 24시간 살 수 없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ADHD 아이들은 감독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감독이 자주자주 상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ADHD 두뇌의 특별한 방향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리고 약물 치료는 성인기의 약물 남용 문제를 일으킨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 ADHD에 권위 있는 권위자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수업도 많이 받는데 초창기에 한 3, 40년 전 가장 처음에 ADHD 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약물이 의존을 하기도 하고 약물에 기대기도 하고 약물을 너무 써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 분야 연구는 사실 좀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ADHD 두뇌가 필요로 하는 부분, 그 두뇌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부분으로 약물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정도로 ADHD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았다면 바로 그 두뇌의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와줄 그 약물을 잘 복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그 권위자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면 ADHD 약물은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제 정신의학과 가셔서 진단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약을 이제 처방을 받으시는데 ADHD 약물은 복용하자마자 바로 하루 이틀 내에 바로 증상이 호전되는 게 느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기다려보고 이럴 게 아니에요. 우울증 약물 같은 경우는 2주 이상 복용을 해야 이때부터 서서히 증상이 호전되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끊으면 안 되고 또 갑자기 끊어서도 안 되는 건데요. ADHD 약물은 복용하자마자 바로 증상이 호전되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바로바로 복용하시고 나서 부작용이 일어나도 바로 정신의학과에 가셔서 다른 약물로 대체를 하시고 증상이 호전이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른들이 진단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중학생 이상 정도 되면 이게 집중이 잘 된다 뭐 이런 것들 충동적인 행동을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언제나 복용하자마자 이 약물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고 도움이 된다는 답이 없으면 바로 정신의학과에 가셔서 새로운 약물로 처방을 다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ADHD 아이들을 돌보시는 어른들이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 있어요. 아이들은 전부 다 다르죠. 우리 모두도 다르듯 아이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ADHD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 보이지 않는 아이들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굳이 나와 다른 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시켜 가면서 걱정과 불안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원래 사람은 다 다르고 다 자기가 해야 될 부분,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데 노력을 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사실 잘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반드시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그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두뇌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서 나랑 살아왔던 나 자신의 아동기와 다르고 내가 상상했던 혹은 내가 경험했던 다른 집 아이들의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원래 사람은 다 다르다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큰 그림으로 보셔서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들, 판단들, 평가들 그런 것들은 스스로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조절력의 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바로 이 삶을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그 조절력의 방향을 지금 아이에게 키워주시기도 하셔야 되니까 아이들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조절하는 방향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은요, 아이가 그 어떤 조건으로 이 삶을 시작했든, 사실 가장 첫 조건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우리 부모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키, 외모, 성격, 대부분 부모한테 받은 겁니다. 자, 물려받은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기본 조건이면서, 우리에게 좋은 자원이면서, 또 이게 어려움이 되면 우리에게 한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선에서, 이 주어진 것들 안에서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지금 아주 깊이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자, 성장이라는 건 어려움을 넘어갔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아주 편안함 속에서 편안하게 물을 흐르듯 잘 흘러가는 건 그냥 향유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극복을 통한 성장이다. 그래서 성장을 하고 나서 나 자신에게 느끼는 어떤 자긍심, 뿌듯함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 없이 그냥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그 뿌듯함, 그 자랑스러움, 어떤 것을 극복했을 희열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 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느끼잖아요.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되었을 때의 그 뿌듯함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못하다가 자전거를 타게 됐을 때의 그 뿌듯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국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냈을 때의 그 뿌듯함, 그 감정들을 사실 우리는 느끼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삶이라는 건 삶의 많은 경험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 모든 감정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정의한 어떤 소설가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주 동의합니다. 삶이란 삶에서 주어진 모든 경험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던지는 그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희열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려운 순간을 넘어갈 때야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기도 해요. 그러니 삶이라는 것이 무언가 이 넓은 개념으로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성찰을 결과로 우리 아이들을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바로 그 방향이 보일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가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삶은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아이들을 이끄시는 부모, 어른들 먼저 삶에 대한 그 시선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를 보호하게 하고 싶은 게 있고 이 아이가 극복해서 성장하게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양육습관에서 언제나 이 균형을 말씀드리고 온전하게 갖춰진 상태로 만들어주는 양육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좋은 것들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편한 것들을 넘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고 위로도 해줘야 되지만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게 밀어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균형이 본인이 볼 때는 균형을 잘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타인에게 정보를 묻거나 자신의 상황을 좀 봐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서 진단과 평가를 받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런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바로 이것들도 판단해야 돼요.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면서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고 손목도 까지고 아플 거예요. 근데 이런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에 자전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옆집 아이가 7살에 자전거를 배웠다고 해서 우리 집 아이가 7살에 배워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그 배우는 과정에서 힘듦을 감수하고 그리고 새로움을 위해서 도전할 준비가 되었는지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살펴주고 균형을 맞추어줄 부모가 불안감을 다룰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불안도가 어떤지 나의 불안도에 대한 도움과 치료가 먼저 되어야 하거나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학업에서 있어서 성적의 결과보다도 이 학습에 대한 흥미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학습 능력 이것을 기르는 게 ADHD 브레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적의 결과에 치중하시면요. 너무 어려운 길을 가시게 될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그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학습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흥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는 방향이 바로 ADHD 브레인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플래닝하는 것이 이 두뇌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능력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요것들을 길러준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시거나 코칭을 했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거를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ADHD 브레인들이 사회성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면 충동성의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치라는 거거든요. 눈치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 관계가 많이 끊어지고 그리고 왜 끊어지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ADHD 브레인이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ADHD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혼나지요. 계속 뭐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얘네들이 짜증도 많이 내고요. 그리고 혼도 많이 나고요. 스스로를 괴로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존감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때 심리치료실에서 담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ADHD 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잘 개선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실을 계속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ADHD 브레인에게 가져야 하는 기대의 수준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갭이 차이가 날수록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멀어질 겁니다. 부모님의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잘 인정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확실히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ADHD 브레인에 대한 과학적인 결과, 이 증상의 모습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하시는 것. 이것은 ADHD 브레인. 있건 없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고요. ADHD 브레인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관리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확실히 인지하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ADHD와 뇌에 관한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ADHD 브레인의 특징인 이 실행 기능, 작업 기능이라는 게 과연 뭘 하는 건데 ADHD 브레인이 이게 안 되는가? 이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어디까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점까지가 바로 ADHD 문제인가? 연구 결과에서는 이걸 어디까지를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보고 있는가? 학교에서는 어떤가? 가정에서는 어떤가? 이 영향력의 관계, 영향력의 범위인 거죠. 친구와의 관계는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까지 보이는가? 성인기에는 대체 어떻게 또 지속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 또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래서 죄책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ADHD와 동반되는 증상들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증,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과 구별하는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가지고 계셔야 약물의 복용에 있어서 불안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약물을 치료로 빨리 호전될 수 있는 걸 가만히 놔둬서 더 어려운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부작용으로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약물 복용을 하는데 부작용들이 있어요. 불면증도 있고, 식욕이 억제돼서 막 먹지도 않고 막 이런 부분들, 감정이 저하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증이 막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ADHD 부작용인데 이 모습을 잘 보지 않아서 이걸 그대로 놔둬서 다시 불안증을 또 진단을 받고,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식욕이 억제돼서 안 먹고 이러는 건데 이걸 섭식장애로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약들이 계속 줄줄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전문가 우리 직업인들이 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 직업인들이 그 아이의 전체 생활들을 CCTV로 보게 되면 구별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아이의 상황을 어떤 부분들을 관찰해서 직업인들에게 정보로서 넘겨줄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완벽하게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ADHD 브레인들의 아이들은 어떤 부분을 내가 봐야 되겠다, 이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ADHD 브레인을 가진 아이들은 루틴을 잡아줘야 돼요. 지침 시간, 아침 시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고, 아이가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될 겁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어른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ADHD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스크린 타임에 있어서 중독성을 보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많이 봐야 되고요. 사회성에 있어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학교에서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 ADHD 브레인을 가진 아이들을 다 코칭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자주자주 코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주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체크하듯이 계속 장기적으로 자주자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에서 ADHD가 있는 아이들, 없는 아이들 있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또 괴로워지시거든요. 마음이 또 힘들어지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아이들이 반항하듯이 행동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립을 피하는 방식도 아셔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ADHD 브레인이 아니어도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두 공통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다만 ADHD 브레인을 가진 아이들은 조금 더 자주자주 개입이 들어가야 되고 장기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어느 수준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도 부모님들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과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아서 학교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배제되기도 하죠. 혹은 너무 넘치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요청을 해서 또 선생님들과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아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많아서 ADHD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은
좀 장기적으로 ADHD 준 전문가가 되줄 정도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은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뭐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을 공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취미를 위해서 피아노 배우는 것도 그렇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공부라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정이 힘든 부분은 심리치료사와 함께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순간들을 좀 맞이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의 피로도는 또 도와주는 지지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적시적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하시듯이 그 아이 ADHD 브레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삶이 좀 편안해지면 결국 내 삶이 나비 효과로서 편해지기 때문에 지금 부모로서의 내 삶이 조금 버겁다 싶으면 공부를 해버리시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아시게 되면 방향에서 자꾸 헤매십니다. 직업인의 개입이 불가능한 때 부모님들이 자주자주 개입하셔야 되는 그 순간들에 명확한 방향으로 불안이 없는 상태로 좋은 방향으로 빨리 새로운 방향을 터득하시고 맞이하시고 그 새로운 방향의 삶에 빨리 안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그냥 빨리 배우시고 빨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삶으로 가야 된다면 그냥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빨리 배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힘들긴 합니다. 힘들 때마다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부분들은 반드시 지지를 받아가면서 부모라는 역할로서의 삶, 그리고 나 개인적인 삶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이 이후의 내용들은 또 점차 조금씩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에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나눠드리고 싶은데 제가 만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일 때 저런 부분일 때 어떻게 제가 개입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는 중요하지만 그 정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지는 게 가장 좋은 학습의 방향이잖아요. 심리치료실에서 제가 만나는 ADHD 아이들, ADHD 증상 발현되는 정도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경험하는 트라우마의 사건들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더 많은 정보들을 나눌 수 있게 제가 더 많은 비디오와 오디오를 킬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혹은 오픈 채팅 카톡방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애쓰는 어른들, 네,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들이고 이 세상이 이어지는데 이 세상을 채울 이 사람을 우리가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세상에 많은 물건들도 만들고 많은 서비스도 만들지만 사람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돌보는데 나의 전 생애와 감정과 나의 지식적인 정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쓰고 있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도 나도 애를 키우니까 애를 키우는 일이 흔한 일로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죠. 네, 아이를 키우는 일이 한 인간의 영혼과 신체를 다루면서 우리의 삶도 이어나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그 노고에 깊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달팽이와 아이 달팽이가 천천히 부드럽게 삶을 잘 누리기를 바라는 달달 패밀리 달팽이 달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